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세 경제사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363쪽입니다. 근세 사회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근세 사회사라고 한다면은 신분제도 하고요, 뭐 사회 시책이라든가 뭐 정책, 법률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분제도부터 해서 각 계층별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좀 정리 좀 하고요. 이후에 이제 사회 시책이라든가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5세기 신분제도에서 양천제라고 했죠. 우리가 군사제도에서 군역제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인 개병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신분제도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시기는 지금 15세기가 되겠습니다. 15세기는 크게 양인과 천인은 아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천제. 여기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에 16, 7세기로 가면은 크게 양반과 상민으로 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상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18세기 이후는 이 신분제도가 동요화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후기에 가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신분제도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정치구조의 변동을 같이 좀 봅시다. 왜냐면은 이 신분제도 변동은요, 정치구조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 있죠, 훈구. 훈구파에서 16세기 이후 사회를 주도해 나갔을 때 누가 나오죠? 사림들이 있습니다. 먼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뭐요? 사화. 정치 면에서는 사화. 경제 면에서는 뭐 있었어요? 바로 농장 확대죠. 누구의 농장 확대죠? 훈구의 농장 확대를 사림들이 3사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견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인 사화와 4대 사화죠. 경제적인 농장 확대를 설명하지 않는 16세기의 이행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에서 16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4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피해는 누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사림이죠. 중앙에서 사화가 터졌고 중앙에서 깨진 사림들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에 내려왔더니 사림들의 지위 유지 기반이 있었죠. 불러봅시다. 서원, 향약, 유양소, 향안, 향회, 또 향사례, 향음주례, 그죠? 뭐 예학, 보학 이런 것도 있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선조 때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에 사림들은 살인과 살인 간의 분당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정치사에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은 15에서 16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화와 농장 확대 설명을 하고요. 그 결과 4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사림들이 피해를 받지만 결국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림의 지위 향상의 결과였었다. 사림의 지위 향상의 요인은 뭐냐 할 때 서원, 향약 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구조의 변동하고요, 신분제도의 변동하고 무슨 관계냐? 똑같습니다. 15세기 훈구의 집권시기 때 신분제도고 이건 사림 집권 때 신분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넘어오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사림의 지위가 향상이 돼서 16세기 반상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천제에서의 신분구조 모형은 이런 모형이에요. 크게 뭘로 다닌다요? 양인과 천이라고 있죠? 양천제입니다. 얘가 양인이고요. 얘가 천인이 되겠죠? 천인. 근데 양인은 다시 직업, 가문, 거주지에 따라서 뭘로 나뉜다? 양반, 중인, 상민은 아니고요. 천인의 대다수는 누군가요? 노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문방과 무관의 양반, 중인, 상민. 상민은 농, 공,
상, 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16세기 반상제라고 한다면은 모형으로 보면 이런 모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양반과 상민. 그 양반 여기 있고요. 중인 어디 갔냐? 중인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상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천민, 대다수 노비라고 그랬죠? 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양반의 숫자는 15세기하고만 비교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민과 천민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상민의 지위가 그만큼 뚝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 15세기 양반은 소수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양반이에요. 성취 신분이다. 현직에 있어야지 양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6세기 양반은 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늘어났어요. 이거는 세습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관직이 없어도 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 나는 자동 그 신분이 세습되는 거죠. 나도 뭐가 된다는 거죠? 양반이 된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형으로 본다면 이 모형에서 요 모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성취 신분의 양반들은 15세기 때 현직에 있는 문반과 무반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부국강병 민생안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술학, 겸습을 합니다. 누구랑 겸습하냐 하면은 중인의 대다수가 누군가요? 기술관들이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겸습을 해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과학, 기술학이 발달해요, 안 해요? 굉장히 발달합니다. 15세기 정치사조가 공리주의라고 그랬죠.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 공리주의 아닌가요? 그래서 그 공리주의에 부합된 것은 얘네들도 다 취합을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지만은 성리학 외적인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도움이 된 여타 사상들 다 포용을 하죠. 근데 이 사립 양반들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성리학만. 나머지는 다 이다음사다. 그래서 배척을 하잖아요. 또 하나 15세기 때 양반의 기술학 겸숙과 달리 얘네들은 기술학을 뭐 한다고요? 기필합니다. 이 당시 사립 양반들의 기술학에 대한 견해는요. 잡학이다 해서 기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과학기술학은 전부 누구한테? 중인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운된 시기예요. 또 이때 얘네는 농장 확대를 하죠. 사전 확대 아닙니까? 농장 확대는 국가 재정이 약화입니다. 농촌 농민 경제 피폐죠. 상민의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이 상민들 어떻게 했어요? 지배층의 농장 확대로 인해서 대다수 상민들, 농민들 소작농으로 몰락을 했었을 것이며 또 이 양반들은 군역을 어떻게 해요? 기필하죠. 이때 군역제도가 군적 수포제였었어요. 군적을 만들고 군적에 등재가 되면은 군대를 가는 거고 군대에 간다라기보다는 1년에 2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빠지면은 부담하지 않는다. 빠진 것만큼 누가? 상민들이 덤태기 쓴다. 군역 가중입니다.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이런 폐단이 나오죠. 또 군역만 기피합니까? 얘는 교육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법제상 양인 이상이면 출세 법적 제한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지배층의 교육 독점으로 인해서 얘네를 출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출세 불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민의 위치예요, 지금. 그러니 얘가 상민인지 얘가 상민인지 아니면 얘가 천민인지 얘가 천민인지 구분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16세기 이후의 신문구조는 크게 사립양반입니다. 양반과 상민으로 구성됐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반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는 이러한 신문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된 요인은 그만큼 누구의 지위가? 사립들입니다. 이 사립 양반의 지위가 향상이 돼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세기 신문구조를 기준해가지고 조선의 양반, 중인, 상민, 노비에서 천민이죠. 각 계층별 특징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300
364쪽에 363쪽이죠. 맨 밑에 보시면은 양인의 양반과 중인과 상민, 천인, 천인해 가지고 뭐 노비 대다수, 공노비, 사노비, 공사노비는 우리가 경제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공노비는 입역 노비와 납공 노비로 나눠지고요. 입역 노비는 관청에 들어와 있는 노비입니다. 선상 노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납공 노비는 뭐 사노비 같으면 외고 노비와 같죠. 밖에서 관청 밖에 기거하면서 세금만 몸값만 내는 그런 게 노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노비는 솔고 노비와 외고 노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보시면은 노비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고 노비는요,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대로 혼인할 수가 있고 재산 세습도 가능한다. 그리고 또 이들은 원칙상 노비입니다. 관직 금지와 동색혼이라고 그랬죠. 원칙상 밑줄만 그놉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노비가 아닌 양인하고도 혼인할 수가 있었다. 원칙은 동색혼이지만 동색혼은 같은 색깔끼리만 같은 노비끼리만 혼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천즉천이죠. 이거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그 보충 설명 좀 잠깐 봅시다.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이 주민을 주인을 결정하는 데는 어머니를 따르게 모계를 따르게 한 법을 뭐란다? 노비 종모법이라고 그래요. 종모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노비 종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작계지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수확량 모두를 납부하는 땅을 작계지라고요. 사경지는 노비가 수확량을 다 가지는 토지를 사경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에 대한 노비 중에서 누구죠? 외고 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외고 노비는 거의 일반 농민하고 비슷하다. 신분만 노비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제상 노비는 천민은 대다수 노비고요. 관습상 천인이 있습니다. 이 관습상 천이란 뭐냐면은 실제로 얘네들은 천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 직 자체가 좀 천하죠. 그래서 천민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취급받았다는 얘기지 법제적으로 얘네들이 천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냐면 백정, 그다음에 광대, 무당 얘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정, 광대, 무당이다. 고려 때 백정은 일반 백성들이죠. 조선의 백정은 고려의 누구예요? 화척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계층별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맨 밑에 신문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마지막 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배층을 축소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향리층을 비롯한 서리들 하급 지배층인 중인으로 격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때 양반들은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소수의 양반이 모든 정치 경제인 특권을 전부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네들 판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서얼 차대법이나 한품 서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서얼. 서자와 얼자를 얘기합니다. 서자는 서녀도 있겠죠. 얼녀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어머니 신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죠? 양반이 되는 거죠. 어머니 신분이 양인인 경우에는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자, 서녀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 신분이 천인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아들은 얼자, 딸은 얼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묶어서 서얼이라고 그래요. 서얼 차대법입니다.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원 이복 동생이었던 방번이하고 방석이가 나오잖아요. 그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제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제거됐던, 그치?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방원이 입장에서는 서자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을 아예 출세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서얼들 차대하자는 서얼 차대법이죠. 한품 서용제라고 하는 거는 품계를 제한해서 서용은 임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계를 제한해서 임용한다 해서
한품 서영제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부 다 소수의 양반들의 지위 특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365쪽 메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이 가능했다. 이래서 과거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양반이 죄를 짓거나 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내 뭐가 된다? 그 신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그 신분 구조의 특징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6, 7세기 살인 직공기 때까지의 신분 구조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와 같이 또 묶어서 봐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향촌 구조입니다. 향촌 구조의 변천 과정도 정치 구조의 변동과 신분제도의 변천과 같이 묶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15세기 향촌 구조는 뭐냐면은 촌락 공동체예요. 촌락 공동체다. 촌락은 마을이다라고 시부입니다. 마을. 같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여 살았을까? 왜 마을을 구성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와 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만큼 뭐를 중시했다는 거죠?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력. 그러면 농민들 문화에서 농경 문화에서 노동력을 중시했었다는 흔적이 뭐가 있냐면은 향도. 고려 때 매향이라는 행사에서 나왔었죠? 그 향도하고요. 노동력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개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두레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이거는 농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이때 양반들의 조직도 있어요. 농민들의 조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양반들의 조직으로서 뭐 동계, 동약, 등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개 모임 하는 거고요. 규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낼 캐릭터로 뭉치는 겁니다. 자, 교재 365쪽에 보시면은 족계, 동약, 동계, 양반들 있죠? 농민들은 두레, 향도, 뭐 석전 등등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끼리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양반들의 문화고 이거는 일반 농민들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촌락 공동체 하에서 운영이 되다가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친족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친족 공동체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다. 그만큼 중앙뿐만 아니라 시골, 말단, 촌구석까지 누구의 살인의 지위가 강화가 돼서 촌락 공동체가 친족 공동체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살인 양반들은 그네들의 성리학적 문화가 아니면 다 이단음사다. 전부 다 배척을 합니다. 향도나 개, 두레 이것도 다 뭘로? 이단음사로 규정을 하죠. 이건 이단음사다. 그리고 그네들의 문화였던 뭘로? 향약 있죠. 향약으로 전부 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향약은 지역 단위의 향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향약의 덕목은 달랐지만 공통된 덕목은 있었다. 그것이 뭐냐? 바로 4대 덕목에서 뭐 덕업상권, 내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유이다.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 상부상조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향도나 개, 두레 아니어도 충분히 향약으로서 저런 기능을 대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서울에서 시골까지 전부 누구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살인판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8토 조선의 지방령 조직입니다. 부, 목, 군, 현 그리고 면, 리, 통 그렇죠. 면은 사창에서 말씀드렸죠. 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 그리고 이제 지방권이 파견되는 행정구역은 어디까지요? 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건 지방권이 파견되는 단위고요. 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권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역이에요. 지방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촌은 양반들의 마을이었던 반촌과 일반 평민들의 마을이었던 뭐가 있죠? 민촌이 있어요. 반촌과 민촌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양반들하고요, 일반 백성들의 마을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혼재지촌이라고 해서 한 마을에 양반과 상민과 같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곳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경주 양동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이 바로 이런 양반 가옥과 일반 상민의 가옥이 같이 있는 거죠. 가보셨나요?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뭐 경주 양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거기 가서 하루 숙박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도 민박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곳이 이제 민촌, 반촌입니다. 남산, 서울의 남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헐어질 위기에, 없어질 위기에 놓인 집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용인의 한국민속촌이 있죠. 한국민속촌도 거기 사람이 살던 곳은 아닙니다. 그거는 가공했던 그 마을이죠. 인공적으로 만드는 곳이죠. 하회마을이라든가 양동마을처럼 원래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향과 촌은 뭐냐? 향은 행정구역상 지방권이 파견된 단위고요. 촌은 행정구역상 지방권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촌락 공동체에서 16세기 이후에는 친족 공동체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 다음 얘기입니다. 이 다음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역시 이 부분을 여기 노트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넘어서 조선 후기 때 부분은 좀 공간을 좀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서 16세기 살림에서 18세기 붕당 정치가 동요가 됐고 18세기 신분제도가 동요가 됐고 그리고 친족 공동체가 또 동요가 되어 있는 조선 후기 때 모습은 후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하면은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라고 하죠. 바로 살림의 지위가 그만큼 약화가 됐다. 그러니까 왜 살림의 지위가 약화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의 결과 약화가 돼서 기존의 살림판이 정치, 신분제도, 향촌 구조가 전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근세 사회 구조에서는 신분제도와 함께 정치, 향촌 구조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65쪽에 사회 정책과 사회 시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잠깐 봅시다.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리학에서 경제적인,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세 경제 파트에서 경제 면에서 성리학적 경제관 또는 유교적 경제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근검 전략하는 경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경제적인 면이고요. 사회 면에서의 성리학은요, 위민입니다. 위민. 무슨 얘기죠? 백성을 위한다는 거죠. 민본입니다. 백성을 근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 중, 지, 위예요.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민의 대상은 누군가요?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당연히 어떤 정책이었죠? 중농 정책을 추진했다. 그럼 그 민을 위한 사회 시책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회 시설과 사회 시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정부가 국가가 사회 시설과 시책을 마련했던 것은 농민들 최소한 먹여 살려놓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지배층의 체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경제 면에서 왜 중농정책이냐. 중농정책 하는 척하면서 얘네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역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서 지배층의 체제, 경제 잘 꾸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농 정책 결과 전체적으로 나아졌지만은 사실 대다수의 농민은 자영농이에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중농 정책 결과 토지가 비옥화되고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그렇죠?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는데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농민한테 돌아간다는 건가요? 아니다. 전부 양반 지주한테 돌아가는 작품이었다. 그러니 농민 생활 늘 어려웠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토지에서 이탈된다. 이게 좀 모순이죠. 중농 정책 결과 농촌 살림이 나아졌다. 농업 생산량도 늘어났다는데 왜 농민이 이탈했냐? 이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 이탈을 막혀서 정부에서는 호패법, 오가작통법을 실시하고 뭐 구황차려, 구황구급방, 벽곡방 등의 요리책을 만들고 양반들 향약이나 사창을 실시하고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자꾸 농민들의 토지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야. 사회시설과 시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황곡이라든가 농민 구제책들이 많이 있어요. 빈민구제책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시책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농민들 생활이 진짜 나아졌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꾸 이탈이 되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호패법, 오가작통법을 강화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366쪽에 한번 봐봐요. 맨 밑에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366쪽에 사회제도의 한계가 있죠. 한계. 이러한 각종 사회시설은 농민의 생활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었고 토지로부터 이탈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정부는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의 통제책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위에 사회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환곡에 보면은 의창과 상평창이 있죠.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의창, 이게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상평창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의창에서는 빌려준 원곡만 받아요. 원곡만 받으면 다 받으면 괜찮은데 먹고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창의 원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창의 기능이 16세기 가면 어디로? 상평창으로 넘어갑니다. 물가 조절 기구죠. 그 상평창에서는 이제 원곡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요. 플러스 10%를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늘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창은 사라고 하는 거는 미 통할 때 면단이라고 했죠. 지방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의 대비원, 동대비원, 서대비원입니다. 병원이죠. 해민국은 해민서죠. 해민서는 지금 약국입니다. 그럴 때는 해민국이라고 그래요. 전 해민서라고 합니다. 재생원은 요즘에 지방의료원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활인서가 있죠. 동활인서와 서활인서가 있습니다. 여행자, 유랑자의 수용 구유를 담당을 하고 있었던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시설과 의료시설인데 이게 제 기능을 제대로 지켜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농민들이 자꾸 토지에서 이탈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사회제도의 한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뭐 때문이죠? 체제 유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체제 유지라기보다 억울한 사정을 지켜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법률의 법률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368조 한 장을 넘겨봐요. 마지막에 보면은 법률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실시. 이게 이제 본래 목적이에요. 21세기 현대사회 법률도 이렇죠. 그렇죠? 근데 한계 한번 봐봐요. 이는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것으로서 봉건적인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네들 체제 유지를 위한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렇죠?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한참 여러 언론에 문매를 맡고 있는 사법 정의 문제들, 그죠? 어떤 권력과 어떤 법원하고의 결탁. 그래서 재판하는데 조금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법 자체도 국민을 위한, 그다음 백성을 위한 이러한 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네들 체제에 유리한 울타리였다. 너네들 이 울타리 넘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요. 366쪽에 조선의 법률을 형법과 민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법과 사법입니다. 고려시대는 관습법, 조선은 성문법. 또 하나, 고려는 단심제입니다. 조선은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항소할 수가 있어요. 신문고라든가 이런 걸 쳐가지고요. 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고 같은 경우는 뒤에 먼저 한번 볼까요?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태종대 때에 설치가 됐다가 의금부에서 관장했습니다. 연산군대 때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영조 때 다시 부활이 돼요. 영조 때 부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의금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병조에서 관장합니다. 이건 국방의 기능으로 다시 부활이 됐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아무나 신문고를 북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칠 수가 있지 뭐 지방관이 잘못했다 그래서 신문고를 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관을 고발하면은 설사 지방관이 잘못했더라도 지방관을 고발하면은 고발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형법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은 성문법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국대는 형전이 있는데 형전의 내용이 경국대는 육전 체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전의 내용이 많지 않아서 주로 명나라 법률을 갖다 씁니다. 대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법이다 보니까 뭐 유배를 보내는데 뭐 삼천리까지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천리 그러면은 뭐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에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제도까지가 삼천리다. 실제 삼천리는 안 되죠. 그럼 한양이잖아요. 한양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뭐 유배 삼천리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삼천리는 여기서 삼천리 어떻게 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은 뭐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섬 지역으로 보내겠죠. 그럼 삼천리 가면 삼천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서 삼천리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삼천리 직선으로 와서 삼천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나라 법률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면도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367쪽에 맨 위에 보겠습니다. 15세 이하나 70세 이상은 반역죄나 살인에는 구속하지 않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미성년이라든가 아주 고령인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뭐 아주 중한 죄가 아니면은 구속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였다. 미추정권 없이다. 이거는 만민법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법기관이 있어요. 맨 밑에 봐봐요. 양반들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관청은 어디예요? 의금부죠. 특별재판소. 평민들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관청은 어디예요? 포도청이죠. 일반 노비들에 대한 송사를 관장하는 관청은 어디예요? 장애원이죠. 장애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신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민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시면 맨 위에 형조는 사법행정감독관청이지 형조에서 직접적으로 뭐 처벌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관할 관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죄로 취급된 것은 반역죄하고 강상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유교 윤리를 그만큼 중시했다는 겁니다. 반역죄는 충이죠, 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에 대한 배신은 뭐예요? 반역죄 아닌가요? 반역죄. 그 다음에 효에 대한 부분이 있죠, 효. 이거는 이제 강상죄입니다. 강상죄의 강은 삼강 오륜할 때 삼강이고요. 상은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충인의
지혜 신할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강의 삼강과 오상의 상에서 강상죄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는 효 규정이 들어갑니다. 충과 효, 이거는 곧 뭘 얘기하냐면은 유교 윤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보충 설명에 강상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형벌의 종류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습니다. 5종의 형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은 추가가 된 게 있죠. 자자, 그리고 능지처사입니다. 자자는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절도 그러면 절도 이렇게 새기고요. 능지처사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을 능지처사다라고 일합니다. 뒤에 368쪽에 경국대 형전의 일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한번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자자를 봅시다. 여섯 번째군요. 강도죄로 영원히 노비가 된 자가 두 번째 도망하면 차명에 찬다. 차명,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지 않는 강도는 법대로 처벌한 후 강도라는 두 글자를 몸에 새기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자, 글자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자자를 한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교형에 목 졸라 죽인다. 교형에 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와 능지처사는 극형으로서 조선시대 때 와서 새로 추가가 됐던 법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법은 민사소송입니다. 15세기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습니다. 재산상속이죠. 근데 중기위에는 산속 문제가 나옵니다. 묘지 쟁탈전을 산속 문제라고 그래요. 산속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뭐가 유행했다는 거죠? 풍수 지리설이 유행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다가 무덤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의 소송이죠. 산속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사법기관 관청도 있죠. 뭐 하는 관청인가? 그 기능만 좀 정리하시고요. 지방은 관차사라든가 수령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갖는다고 그랬죠. 이게 나눠진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조선의 사법제도의 특징에 보면은 행정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밑줄을 그어놔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 됐다? 갑오개혁 때다. 근데 이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이 아니고요. 제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가 발표했던 2차 갑오개혁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행정제도가 8도가 23부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가 됐다는 점은 꼭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관이 경범죄는 대체로 지방관이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질서가 고려와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법제도까지 해서 조선의 바로 사회제도 내용을, 근세 사회의 내용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근세 마지막 단원인가요? 문화사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